늦은 밤 빗줄기 속에 저는 거실 불을 끈 채 숨죽여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우산을 든 두 남자가 집을 가리키며 수군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정미라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집 정리해 주세요. 돈은 제가 받으러 오겠습니다. 제 귀에 들린 그 한마디는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을 며느리 손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죠.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남편 강도현은 저보다 5살 위에요. 평생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은퇴했는데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42살인데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성실한 편이지만 좀 소심한 성격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이는 편이죠. 며느리 미라는 39살로 겉보기에는 밝고 다정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머니라고 살갑게 불러주며 저를 잘 따랐어요. 손녀 유나는 12살인데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할머니를 무척 따르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게 달려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큰 집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가족은 나름 조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라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유나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비만 해도 얼마나 나가는데 라며 돌려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남편이 아직 충분히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상태인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미라야, 아버지는 아직 괜찮으시다. 내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충분히 돌볼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미라는 고개만 끄덕일 뿐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유나만은 변함없이 저를 따랐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속 우리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라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는 아이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고 저에게는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다며 슬쩍슬쩍 눈치를 주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미라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가족의 평온한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집 문서를 보관하던 서류 봉투가 평소보다 두껍게 느껴졌어요. 꺼내서 확인해 보니 문서가 2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복사본 같은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복사본의 등기부등본 날짜가 최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소유자란에 다른 필기체로 뭔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우리 집 문서를 건드렸단 말인가? 그 순간 미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그냥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 문서 알아? 미라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민수 오빠가 정리하라고 해서 복사해 둔 거예요. 혹시 분실될까 봐서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몇 마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빚만 정리되면 다 해결되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라니요? 미라가 무슨 빚이 있다는 건가요? 민수는 공기업 직원인데 생활이 그렇게 어렵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미라야,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 어제 전화로 빚 이야기 하던데. 미라는 당황하며, 아, 그거요? 친정 엄마 병원비 때문에 조금 대출받은 거예요. 곧 정리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습관적으로 모든 걸 기록하고 메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환자 관리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가계부와 일지를 써두곤 했어요. 그날도 미라의 이상한 행동들을 일기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낯선 남자와 현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 있었는데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확인해 보셨죠? 네,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많이 올랐어요. 문제 없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서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니요? 미라가 우리 집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남자가 가고 난 뒤 저는 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미라야, 방금 온 분이 누구야? 아, 보험 설계사예요. 어머니 보험료 문의해서 온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라가 이상해.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 남편은 에이,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그 뒤로 저는 더욱 세심하게 미라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을 일일이 메모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만 가득한 채로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죠. 저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미라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말해주었거든요. 선생님, 며느님이 예전에 부동산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돈을 좀 잃으셨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라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미라야, 예전에 부동산 투자해 본 적 있어? 미라는 순간 당황하며 아, 그거요? 조그만 원룸 하나 있었는데 팔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가서 슬쩍 물어봤죠. 사장님이 강민수님 부인 말씀이세요? 작년에 여러 건 투자하시다가 크게 손실 보셨는데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미라가 우리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크게 손실을 봤다고 하니 빚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미라가 최근에 보인 이상한 행동들, 집을 팔려고 하는 움직임, 빚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라는 민수에게 울먹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유나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 아이가 영어학원, 수학학원까지 다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민수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 아이 교육은 중요하니까라고 답했어요. 그 다음에 미라가 한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집에서 케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엄마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잘 돌보고 계신데. 하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시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저는 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라가 우리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미라는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견학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들이 있어서 집에서보다 더 잘 케어받으실 수 있어요. 미라야, 아직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하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아버님 돌보시기 힘들 텐데.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어요. 동네 이장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가족 일이니까 잘 해결하실 거예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 민수가 아내 편만 든다는 거였어요. 제가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마 미라가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민수야, 미라가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미라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낯선 남자와 부동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미라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혼자만 진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손녀 유나만이 할머니, 왜 요즘 슬퍼 보여요? 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미라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가 결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옛 제자 박은지였어요. 은지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신규 간호사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열심히 일하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야간 법학과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지는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가족 자랑을 하다가 점점 요즘 고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집 문서 이야기, 낯선 남자와의 대화, 요양원 압박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은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집 문서와 도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 장롱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당장 은행 금고에 맡기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집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녹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은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 내의 갈등 정도로 생각했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다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집 문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기록을 남겨두세요. 혹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바로 은행에 가서 안전금고를 빌렸습니다. 진짜 집 문서와 도장을 모두 그곳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집에는 복사본만 남겨뒀습니다. 또한 은지가 추천해준 작은 녹음기도 샀어요. 요즘은 정말 작은 게 나오더라고요. 손톱만 한 크기인데도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뒀습니다. 미라가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를 대비해서요. 며칠 뒤 정말로 기회가 왔습니다. 미라가 또 낯선 남자와 현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해요. 이번 달 안에 정리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그럼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양원 보낼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안에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증거 확보 잘하셨네요. 이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지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고 증거도 확보했으니 이제 미라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미라가 언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지 모르니까요. 저는 더욱 세심하게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본격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라가 어머니, 오늘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웬 건강검진이야? 지난달에 받았잖아. 정기검진이 아니라 치매 전문 검사예요.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때문에 받아야 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아직 요양원 가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서류를 준비하는 걸까요? 미라야, 우리 아직 요양원 가기로 정하지 않았잖아.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계세요.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상했어요.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하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하더니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전문 케어가 필요합니다라고 진단서를 써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증 치매입니다. 가족들이 미처 몰랐을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40년간 간호사로 일한 사람인데 남편의 상태를 모를 리 없거든요. 이 의사는 분명히 가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라가 이제 요양원 입소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돼요라며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순순히 응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서류 작성해 줄게. 미라는 기뻐하며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아버님께도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물론 녹음기는 이미 작동시켜뒀죠. 미라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동의서 받았어요. 이제 진행하셔도 돼요. 집 처분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다음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미라가 우리를 속여서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 유나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는데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거죠.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전화를 자주 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유나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짠했어요. 이런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니요. 유나야, 괜찮다.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유나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해요? 아니야, 유나야. 이 집이 우리 집이야. 할머니가 지켜낼 거야. 그날 밤, 미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소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빨리? 네, 마침 자리가 났다고 해요. 좋은 기회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구나. 미라가 본색을 드러낼 때가 왔어. 그리고 예상대로 미라는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은 너무 크니까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요?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유나 교육비도 필요하고 해서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네,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여유자금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라야,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쉽게 팔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요양원에 가시고 우리만 이렇게 큰 집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욕심만 가득했어요.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겠어. 은지한테 연락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해야겠어. 그날 밤 늦게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다 모였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네, 선생님. 내일 오전에 뵙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저는 처음으로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은지와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제가 기록한 일지, 그리고 유나가 촬영한 동영상까지 말이에요. 은지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어? 네, 특히 가짜 의사를 동원해서 허위 진단서를 만든 것과 집 문서를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미라와 정면으로 맞설 때가 온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미라가 낯선 남자와 집 처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미라 목소리예요? 직접 들어봐. 내 아내 목소리 모르겠어? 점점 민수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록한 일지를 보여주었어요. 미라의 이상한 행동들, 가짜 의사와의 만남, 집 문서 위조 시도까지 모든 게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다 내가 직접 본 거야. 내 아내가 우리를 속이고 집을 팔려고 했어. 마지막으로 유나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가 전화로 노인들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미라가 정말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믿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처럼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 민수 오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이게 뭐야? 하면서 녹음기를 보여주었어요. 미라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집을 팔려고 계획한 증거야. 다 들었어. 미라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했어요. 미라야, 내가 부동산 투자로 빚을 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 빚 때문에 우리 집을 팔려고 한 거지.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갑자기 표정이 돌변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빚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큰 집을 고집하세요? 현실을 좀 보세요. 미라야,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함부로요? 저도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저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미라는 점점 흥분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 한 칸 마음대로 못 쓰고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어머니한테 허락받아야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미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미라야, 그런 마음이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어머니는 자기 뜻대로만 하실 텐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라야,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속이고 집을 팔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고 저는 외국인 취급이에요. 그 순간 유나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유나의 눈물을 보는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아이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유나야, 괜찮다.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유나는 계속 울면서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어?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라도 잠깐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이번 일은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실망이라고요? 저야말로 실망이에요. 이 집에서 평생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가족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그 다음 주 미라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며 채권자들과 함께 집을 강제로 팔아넘기려 한 거죠. 어느 날 오후 미라가 낯선 남자 3명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집 매매 계약 관련해서 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집 팔기로 한 적 없어. 어머니께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건 집 처분에도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요양원 동의서와 집 매매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억지로 연결시키려 하는 거죠.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 안 해. 내 집이야. 어르신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라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저는 휴대폰으로 은지에게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5분 뒤 은지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도착했어요.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미라와 그 남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신고요? 은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선영 어르신,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 일지, 유나의 동영상, 가짜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었어요. 경찰이 증거를 확인하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시부모를 속이고 집을 훔치려 한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어머니는 모르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힘들면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했어? 결국 미라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남자들도 공범으로 함께 연행되었어요.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범죄자가 된 거죠.
엄마,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민수야, 힘들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유나는 엄마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비록 미라가 잘못했지만 유나에게는 엄마니까요. 유나야,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미라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수야,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유나 생각도 해야지. 하지만 엄마를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유나는 제가 잘 키울게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라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집을 빼앗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일로 집 소유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라의 모든 행위는 무효입니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선생님께서 평소에 꼼꼼히 기록을 남겨두신 덕분이에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간의 소용돌이가 끝났습니다. 미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민수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집은 온전히 저희 소유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아내와 이혼한 뒤 유나와 함께 저희와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더 가족답게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더 적극적으로 돌보게 되었고 제게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미라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민수야,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아가면 돼. 유나는 처음에 엄마가 없어진 것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수가 정성껏 돌봐주니까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아졌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 닮아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응.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남편 도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여전하지만 가족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돌보니까 증상이 안정화되었어요.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는 선영아, 고생 많았어. 우리 집 잘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치매 가족 모임에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은지 같은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유나야, 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미라를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 미라도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욕심이 커지면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죠. 가끔 미라가 유나를 보러 옵니다. 접견 제한 때문에 자주는 못 오지만 올 때마다 많이 야위어 보여요. 유나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 편에 서고 싶어서 갈등하는 것 같아요. 유나야, 엄마는 엄마고 할머니는 할머니야. 둘 다 사랑해도 돼. 정말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가족이니까.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 집 마당에 핀 꽃들, 유나가 학교 가는 모습, 민수가 아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평생 환자들을 지켜왔듯이 내 가정도 끝까지 지켜냈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이고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했던 거죠. 내가 가진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이 집, 그리고 다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유나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고 민수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걸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나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 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바라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71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유나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는 것 말이에요. 인생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